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올해 38이고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아내 서지훈과는 결혼한 지 7년 차입니다. 우리는 대학 동문이라 친구들도 거의 같았죠. 특히 제 절친한 친구 박태호는 제가 정말 형제처럼 아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준호야, 태호가 어제 갑자기 쓰러졌대. 심장마비라는데 살리지 못했대. 상철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마치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어요. 태호는 건강했고 술, 담배도 안 했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말이죠. 올해 38, 저와 동갑인 친구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 말도 안 돼. 태호가 어떻게? 그럴 수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지은이 제 옆에서 황급히 물었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전화를 끊고 지은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녀도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태호 오빠가.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우리 대학 친구들 몇몇이 와 있었습니다. 도윤, 상철, 병우. 모두 태호와 절친했던 친구들이죠.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다섯 손가락이라 불리던 단짝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항상 다섯이 함께였죠. 언제 왔어? 상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방금 왔어.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내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은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태호의 부모님은 아들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워 넋이 나간 듯 보였고요. 저도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형식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문득 의아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은이 평소보다 훨씬 말이 없었거든요. 물론 장례식이니 말이 없는 게 당연하지만 특히 도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왠지 불편해 보였고요. 예전엔 도윤과 지은도 친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도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약 5분 후 지은도 일어섰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은도 같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장례식장이라는 분위기 때문인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 보니 주변 상황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던 거죠. 준호야, 정말 믿기지 않아. 병우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통화했는데. 나도 그래. 마지막으로 본 게 일주일 전인데. 말을 이으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태우가 그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표정이 무거웠거든. 근데 끝내 말을 못했어. 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호가 최근에 무슨 고민이 있었대. 자세히는 말 안 했는데. 그 순간 도윤이 돌아왔고 얼마 후 지은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비밀을 나눈 사람들처럼 말이죠. 장례식 내내 지은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지은은 사람들 사이에서 활발한 편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죠. 물론 친구의 장례식이니 조용한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뭔가 달랐어요. 특히 도윤이 가까이 있을 때면 더 긴장하는 듯 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많이 힘들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응. 그냥 태우 오빠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서 충격이 큰 것 같아. 우린 항상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7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의 미묘한 변화는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도윤이랑은 무슨 얘기했어? 둘이 따로 나갔다 들어오던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아, 그냥 태호 오빠 얘기.
도윤 오빠가 태우 오빠랑 마지막으로 술 마셨대. 그 얘기 좀 들었어. 그래. 도윤이가 그런 얘기는 나한테 안 하던데. 의아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은 평일이라 출근해야 했거든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장례식장 측에 장례비 관련 서류를 받으러 갔습니다. 태호의 어머니께서 장례 비용 일부를 저희 친구들이 함께 냈던 것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하셨거든요. 세금 정산 때문이라고 하셨죠.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조물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호기심에 조물록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서지은의 이름이 2번 적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제가 함께 왔던 날짜, 다른 하나는 제가 출근했던 평일 낮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지은이 혼자 또 왔었나? 의아했지만 어쩌면 정말 마음이 아파서 한 번 더 조문하러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지은에게 물어봤어요. 그날 혼자 또 왔어? 씻고 나온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조용히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싶었어. 뭐가 이상해? 말은 맞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답 같았어요. 평소 지은은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인데 그날은 왠지 달랐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그냥 궁금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태호의 어머니셨어요. 준호야, 미안한데 좀 부탁할 게 있구나. 혹시 조문객 중에 유족 몰래 조문실 촬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니? 최근에 이런 일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장례식장의 CCTV 확인을 요청했는데 내가 직접 보기는 좀 그래서. 네, 어머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바로 승낙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쉽지 않지만 태호의 어머니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장례식장에 다시 연락해서 CCTV 확인을 요청했고 다행히 유족의 동의가 있었기에 쉽게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장례식장을 다시 방문해 보안실에서 영상을 확인했어요. 영상 속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조문객들의 모습뿐이었죠. 하지만 복도 끝 회의실 근처에서 무언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은과 도윤이 함께 사라졌다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도윤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표정은 평범한 친구 사이가 아니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세게 쳐서 심장이 제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처럼 아팠어요. 숨이 가빠졌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분명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누던 그 미소, 그 손길은 분명 단순한 친구 사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지은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동안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을 들고 카카오톡 백업 데이터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지은은 항상 자동 백업 기능을 켜두었고 저는 그녀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일은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때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백업 데이터를 보고 나자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의 대화 내용이 나타났어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좀 위험했지.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너랑 있으니까 더 짜릿했어. 준호는 절대 몰라. 난 그냥 조용히 조문하러 간 거니까.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날 수 있어? 응, 근데 조심해야 해. 준호가 조문록에서 내 이름 본 것 같아.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상대 번호를 조회해보니
도윤의 업무용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은과 도윤은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죽은 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까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뭐해?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냥 책 읽고 있어.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 일찍 자는 게 어때?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마치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크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응, 그래야겠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지? 왜 하필 내 친구와? 그리고 하필 장례식장에서? 태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때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걸까? 아침이 밝았고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태호 일로 얘기할 게 있어.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 만날까?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좋겠는데.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좀 약속이 있어서. 도윤이 머뭇거렸습니다. 취소하고 와. 중요한 얘기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했어요.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에서 만나자. 지은이는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대.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은은 친구들과의 약속이 없었지만 도윤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 알았어. 도윤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오늘 도윤이 집에 올 거야. 태호일로 얘기할 게 있대. 그래. 알았어. 지은의 목소리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세 사람의 대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세 사람은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고 조물록 CCTV 영상, 카톡 기록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볼래? 침묵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과 도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도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난 가봐야겠어.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너 지금 도망치는 거야? 내 친구라는 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어요.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어? 태호 장례식장에서까지. 너희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모르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저와 지은 둘뿐이었어요. 지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그냥 감정이 흔들렸어.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실수라고요?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불륜을 저지른 게 단순한 실수였다고요? 그 실수가 내 친구 죽은 날이었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 싸. 지금 당장. 넌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준호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미안해.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게. 기회? 넌 이미 그런 기회를 날려버렸어. 우리 결혼 7년 동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런데 넌 내 절친한 친구야.
그것도 다른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은 무릎을 꿇고 제 바지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 순간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태호의 마지막 표정, 그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던 그 무거운 표정이요. 혹시 태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이어진 걸까요? 혹시 태호도 너희 사이를 알고 있었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 도윤 오빠가 태호 오빠랑 마지막으로 술 마셨을 때 태호 오빠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했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태호는 제 친구이자 지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을 테고 그 스트레스가 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짐 싸고 나가. 내일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눈에서 결심이 서 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을 나갔습니다. 친정에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윤과 지은이 저와 태호에게 한 짓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태호가 이 사실을 알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진 증거들을 검토한 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명확하네요. 특히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결정적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물었습니다. 먼저 도윤 씨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지은 씨와의 이혼 소송도 진행할 겁니다. 불륜이 명백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한국에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도윤에게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지은과의 이혼에서도 모든 재산을 제가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장이 도윤에게 송달되고 얼마 후 그가 연락해왔습니다. 준호야,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말고.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날 거 없어. 이제 모든 건 법정에서 해결하자.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러지 마. 우리 오랜 친구잖아.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도윤의 말을 자르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내가 친구라고? 내 친구였다면 내 아내에게 손대지 않았겠지. 그것도 다른 친구의 장례식장에서까지 만나면서. 넌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인생의 일부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어요. 태호는 세상을 떠났고 지은과 도윤은 제 마음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폭수를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야 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저희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출했어요. 조물록에서 지은의 이름이 2번 등장한 것, 장례식장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모두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도윤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에 그의 변호사도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했어요. 지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죠. 피고인들은 원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예,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며. 감정의 혼란이라고요? 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까지 만남을 가진 것은 단순한 감정의 혼란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고인이었던 박태호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윤과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와 태호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으니까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에 대한 상간자 소송에서 저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지은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저는 모든 공동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고 지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사회적 대가도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도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지은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판이 중요한 직업이었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우연히도 도윤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의 회사 인사팀의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실과 그로 인해 법적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렸어요. 불륜 자체는 개인의 사생활이지만 고인을 모욕하는 장소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회사의 명예에도 해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결국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평판이 나빠져 같은 업계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지은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던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 그녀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지인들을 통해 소문이 퍼지도록 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에서는 지은에게 자진사직을 권유했고 그녀 역시 교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위자료 지불에 모든 재산을 잃어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른 도시로 이사해 새 출발을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장례식장에서 불륜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도윤 역시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어요. 태호의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태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두 사람의 불륜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더욱 용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저는 태호가 이들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심장마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 제게 뭔가 말하고 싶어 했던 그 무거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마도 그는 제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텐데 끝내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야, 너 괜찮아? 어느 날 병우가 물었습니다. 상철, 병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였어요. 그냥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랑 도윤이. 둘이 그런 사이였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상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그냥 모든 게 무의미해. 술잔을 들었습니다. 태호가 이걸 알고 있었을까? 병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도윤이랑 마지막으로 술 마셨을 때 눈치챘대.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태호의 죽음과 두 사람의 불륜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상철이 물었습니다. 그냥 살아갈 거야. 다른 방법이 있나? 술잔을 비웠습니다. 사실 저는 겉으로는 강인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요. 어느 날 도윤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서울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행운을 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지은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마지막으로 사과하며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멀리 떠난다고 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점점 그들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살진 않기로 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회사도 옮기고 집도 팔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의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태호의 일기장을 건네주셨어요. 일기장을 받아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호의 마지막 생각과 감정이 담긴 일기장을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펼쳐보았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와 지은이 사이를 알게 됐다. 어떻게 준호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걸 알면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하지만 친구로서 알려줘야 하는 게 맞을까? 너무 괴롭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힌다. 태호의 일기장을 읽고 나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태호는 확실히 도윤과 지은의 불륜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그의 심장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일기장을 태호의 부모님께 돌려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줬다는 걸 알게 되어 위로가 됩니다. 태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태호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지? 너희 둘은 형제 같았어. 그 아이들이 태호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줬다니. 용서할 수 없어. 태호의 부모님과 헤어진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윤과 지은이 저에게 한 일도 용서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태호에게 준 고통이 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태호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그의 심장마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태호의 일기장, 사본과 다른 증거들을 모아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특정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불륜을 저지른 부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가려졌지만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쉽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죠. 뉴스가 보도된 후 사회적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분노했고 그것도 모자라 고인이 된 친구에게 스트레스를 주다니라며 비난했습니다. 도윤과 지은은 이제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각자 다른 도시로 이사했지만 인터넷 시대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도윤은 취직이 아예 불가능해졌고 지은 역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동네에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회의실에서 불륜질했다며. 그 여자 동사는 지은이잖아. 말이 돼? 죽은 사람 앞에서 그 짓을 해? 진짜 사람이냐? 지은은 집 앞 마트를 가는 것도 눈치 보였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만 나도 자기 얘긴가 싶어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길에 앞집 아주머니가 멀찍이서 말했다고 해요. 내가 죽어도 저런 여잔 조문 못 오게 해. 무슨 상갓집이 모텔이야? 행인 한 명은 지나가며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에이 더럽게. 보는 내가 창피하더라. 지은은 점점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들리는 수군거림, 문자 없는 핸드폰, 울리지 않는 벨소리. 남겨진 건 욕망의 흔적과 동네 사람들의 기억뿐이었습니다. 도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이제 취직은커녕 평범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모두가 그를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불륜한 남자로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직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의 죽음이라는 비극 속에서 아내와 친구의 배신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들이 저와 태호에게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법적 대응과 사회적 비난을 통해 확실한 복수를 하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셨을까요? 또한 결국 용서하는 쪽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용서는 하지 않되 분노를 내려놓는 방향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